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4차 유행 장기화에 대비해 수도권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26개 종합병원은 중증 치료 병상을 5% 이상 확보해야 하고 정부는 인력과 장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김부겸 총리가 광복절 연휴를 맞아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연휴에 이동과 모임을 최소화하고 휴가를 다녀온 경우 신속한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4곳엔 임시 선별검사소가 설치됐습니다. 정부가 광복절 불법 집회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차원에서 엄정한 대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신교 단체는 방역 수칙을 어긴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이 코로나19 고위험군을 상대로 백신 3차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접종을 허용했습니다. 파우치 국립전염병연구소장은 언젠가 모든 사람이 부스터샷을 맞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각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제 백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지금까지 프랑스와 이탈리아, 브라질 등 45개 나라에서 80건이 넘는 사기 활동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이 우려되자 정부가 병상 확충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병상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먼저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은 신규 대상 병원을 추가하고 기존 병상을 확대해 2주 안에 171개의 병상을 추가 확보할 방침입니다. 중등증 전담 치료 병상은 수도권 종합병원 가운데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26개 병원을 대상으로 594개 병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중대본은 이렇게 병상 확충이 추진되면 수도권에서 매일 1,600명 규모의 환자가 발생해도 적절한 의료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에서도 병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병상 확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사흘 동안의 연휴 기간 이동과 모임을 최소화하고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연휴가 코로나19의 확산이 아니라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 집에서 머물러 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휴가를 다녀온 국민은 신속하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직장에서도 권고한 재택근무 비율을 최대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는 일부 단체가 광복절 대규모 불법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며 어떠한 자유와 권리도 국민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 집회를 강행한다면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는 대다수 국민이 허탈하지 않도록 방역수칙 위반 행위 점검과 단속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법적 대응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김 총리의 담화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휴가 기간 이후에 확진자 숫자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3일간의 연휴 동안에 모임과 이동을 최소화해 주십시오. 아울러 각 기업에서는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역 단계별로 권고드린 재택근무의 비율을 최대한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방역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자유와 권리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불법 집회를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에 따라 엄정히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또 이번 주말 미국 정부가 공여한 얀센 백신 40만 회분이 국내에 도착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대국민 담화에 앞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노력을 믿고 예약과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최근 보다 강력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국민의 삶도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방역 조치의 강화나 완화를 논하기보다는 현장의 실행력 확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 여건에 맞는 선제적인 방역 조치와 함께 공직사회의 방역 모범을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내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 3천만 회분을 추가로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장은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화이자 백신 3천만 회분과 옵션 3천만 회분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확정된 물량은 3천만 회분, 2회 접종 기준으로 1,500만 명분입니다. 또 이번 계약에는 필요할 경우 상호 합의된 기간이나 조건에 따라 3천만 회분을 추가로 구매하는 옵션을 행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옵션은 내년 말까지 행사가 가능합니다. 추진단은 내년에 총 5천만 명이 1회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mRNA 백신 5천만 회분의 구매를 추진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화이자 백신 3천만 회분의 구매 계약을 우선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확정된 3천만 회분은 내년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만 30세에서 49세 연령층도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코로나19 잔여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그간 희귀혈전증인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발생을 우려해 50대 이상에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고해왔는데 의료 현장에서 잔여 백신 폐기가 잇따르자 잔여 백신에 대해서만 접종 연령대를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위탁 의료기관, 보건소,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서 30세 이상 희망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위탁 의료기관 등의 예비 명단을 통해서는 이날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등 SNS 당일 예약을 통해서는 오는 17일부터 30세 이상 희망자도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부터 60세에서 74세 등 상반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자에 대한 2차 접종이 진행되면서 잔여 백신이 대거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제한돼 있어 폐기량이 많다는 지적이 의료 현장에서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앞서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자영업자는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가 미뤄집니다. 반면 고가주택을 사들이거나 증여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더욱 강화되는데요. 국세청이 13일 발표한 올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권남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자영업자 일부는 세무조사가 내년 말까지 미뤄집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이들이 대상입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자인 집합금지, 경영위기 업종 등을 조사 유예 대상에 추가하는 등 세무 검증을 광범위하게 완화하겠습니다. 앞서 매출액이 20% 이상 줄어든 사업자 등에게 주던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고가 주택을 사거나 증여하는 과정에 대한 국세청의 검증이 더욱 강화됩니다. 고가 주택을 사들인 자금 출처를 따져보고 탈세 가능성이 큰 주택 증여도, 전세금 반환 과정 등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특히 고액의 전세금을 끼고 물려받은 주택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는데 증여 이후 전세금을 부모가 대신 돌려주는 경우 등이 대상입니다. 직장인 연말정산이 더욱 간편해져 앞으로는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과정을 끝낼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통상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다시 회사에 제출하지만 앞으로는 국세청에서 회사로 곧바로 전달됩니다. 물론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르면 내년부터 원클릭 연말정산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마련 중에 있으며 2022년 1월부터 도입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유튜브 수어 상담 서비스를 세목별로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 국세 증명서부터 시작해 앞으로 고지서까지 전자점자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후 사망했을 경우 접종과 인과관계가 명확하면 앞으로는 부검 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예방접종 피해 사망 일시 보상금 등을 신청할 때 사망 진단서와 부검 소견서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등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부검 소견서를 내야 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장기 이식자나 특정 암 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백신 3차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장차 언젠가는 모든 사람에게 부스터샷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백신 3차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추가 접종 대상은 장기를 이식한 사람과 특정 암 환자 등으로 면역력이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로셸 월렌스키 국장은 추가 접종 대상 인구가 미국 성인의 3% 미만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We've been working to identify how best to provide increased protection to these vulnerable people who are disproportionately impacted by severe outcomes due to COVID-19.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모든 사람이 어느 시점에는 면역력의 연장과 강화를 위해 추가 접종을 맞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When I made that statement, it's a true statement that we believe sooner or later you will need a booster for durability of protection. 하지만 면역력이 취약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지금 당장 모든 노인이 추가 접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백신의 보호 효과가 약화하기 시작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여러 연구를 통해 데이터를 실시간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델타 변이가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아칸소와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에서는 일부 병원의 병상 부족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백신 추가 접종에 나서면서 세계적인 백신 수급 불평등 문제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이스라엘이 의료 종사자와 50세 이상 일반 국민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나프탈리 베네트 총리는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3차 접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다음 단계를 진행한다며 이는 델타 변이 유행과의 싸움에서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신 자문위원회는 현지 시간 12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 연령을 현재의 60세에서 50세로 낮출 것과 의료 종사자도 접종 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50세 이상의 부스터샷은 오는 15일부터 접종에 들어가며 최대 의료관리기구인 클라릿과 마카비 등 3곳에서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12일부터 장기 이식 수술 후 면역 억제 치료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또 지난달 30일 2회차 접종 후 5개월이 지난 60세 이상 고령자로 접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필사적인 각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백신 사기 시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코로나19 백신을 구해주겠다며 각국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접근해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사기단이 네덜란드와 프랑스, 이탈리아,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체코, 캐나다,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브라질 정부 등과 접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화이자는 45개국에서 자사 백신과 관련해 모두 86건의 사기단 활동이 파악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화이자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등 백신 제조사들과 구매 계약을 중개해주겠다면서 수백만 달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사기단에 돈을 넘긴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화이자 측은 절박한 상황에 있는 일부 국가 정부들이 이런 사기에 취약할 것이라며 사기단에 실제로 속는 사례가 나올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기 시도가 잇따르자 제약사들은 대리인을 통해 백신을 판매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일 2,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4차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복절 연휴를 맞아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유행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연일 2,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4차 대유행이 한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대유행의 정점 언제쯤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4차 유행 초기에 선제적인 대응을 했더라면 아마 7월 말에서 8월 초쯤에는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예. 일단은 과거에 수도권에서 처음 델타 변이가 유행을 시작할 때 당시에 선제적 대응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비수도권에서도 부산이나 대전 등지에서 델타 변이가 확인됐을 때도 선제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따라서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는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최근에 환절기가 도래를 했고 감기와 코로나19가 혼합 유행하는 시기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정점은 향후에 상당히 미뤄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따라서 이 증가세를 감소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백신 접종이 관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1차 기준으로 백신 접종이 60에서 70%에 도달하는 시점까지는 계속 증가를 할 것이다. 그 시점이 아마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선제적인 대응이 부재했고 또 계절적 요인이 있다 보니 정점의 시기가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연휴를 앞두고 부산과 제주 등 휴가지의 확산세도 눈에 띄는데요. 정부는 지역 간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이런 권고만으로는 대이동을 막기엔 부족하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뾰족한 대책이 없을까요? 일단 사실상 뾰족한 방법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이 경각심을 높이는 방법이 유효할 걸로 보고 있는데 네. 따라서 이러한 이동량 감소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지금의 확산세를 감소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어떤 방역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경각심도 크게 높아지거든요. 따라서 이동량도 한시적으로 감소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어떤 강력한 방역 조치도 굉장히 효과적인 수준까지 올려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얘기했던 것처럼 짧은 시간에 짧고 굵게 진행을 하는 것이 경각심도 높이고 따라서 이동량을 줄이고 확산세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정부가 병상 부족에 대비해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 매일 1,600명 규모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정부에서 세 번째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럼 지금 보면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이 171개, 그리고 중등증 환자를 위한 병상이 한 600개 가까운 594개 병상을 확보하는 방안인데 일단 중증 환자나 중등증 환자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 측면에서는 유효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네. 여기에 빠져 있는 부분이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일단 당장 급한 부분이 생활치료센터를 확보를 해서 실제로 확진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향후에 이 중증이나 중등증 환자가 증가하는 거에 대한 대응 방안, 1차적인 대응 방안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백신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의 소비를 늘리고 또 백신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을 3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애초 부작용 우려 때문에 50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던 접종 대상을 확대한 건데 이렇게 되면 안전성에는 우려가 없을까요? 일단 안전성의 우려는 그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 희귀혈전증 발생 우려 때문에 50세 이상으로 접종 대상 그 권고 나이를 정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완화하게 되면 주로 희귀혈전증 발생이 젊은 층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안전성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백신 수용성도 함께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어차피 남아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하지만 젊은 층 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젊은 층에서 우선 접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방안이 백신 수용성도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부스터샷 접종을 확대하는 나라가 하나둘씩 늘고 있습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미 FDA가 고위험군에 대한 부스터샷을 허용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허용한 건가요?
일단은 고위험군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 장기 이식을 한 환자들 아니면 암 환자들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하더라도 면역 반응이 크게 올라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이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면서 감염될 우려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허용한 건데, 네. 지금 미국 전체 인구 대비 해당자는 한 성인의 3%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조만간에 이스라엘이 최근에 이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크게 확대한 것처럼 미국도 일반인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 미국 같은 백신 생산국이나 또 백신을 많이 확보한 나라에서 부스터샷이 허용된다면 앞으로 국내에서 백신 품귀 현상이 더 심각해지는 건 아닐까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지금 대한적으로 그 성인의 3% 미만에 대한 부스터샷을 결정을 했고, 하지만 일반인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접종 대상 연령을 60세에서 50세로 낮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자국 우선주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로 수급될 그 물량들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요. 광복절 연휴를 맞아 감염 확산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방역수칙 준수에 더 힘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의점과 빵집, 식당 등 전국에 있는 지점에서 사용 가능했던 결제 플랫폼이 갑자기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업체 본사에는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끝없이 몰려들었지만 신속한 사태 해결은 어려워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 일찍 서울의 한 사무실에 분노한 고객들이 가득 찼습니다. 사무실 직원으로 지목받은 사람들은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였습니다. 팀장님, 이거 언제 환불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고성이 오가는 사무실 밖에는 계단에 이어 길거리로 굽이굽이 뻗은 줄이 어림잡아 500여 미터. 환불 신청 용지를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방역 문제와 안전사고를 대비해 경찰과 구청 관계자가 현장에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제도 활동한 거죠. 피해자들한테 저희가 진짜 정말 격앙돼가지고 전부 오시는데 멀리서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국 프랜차이즈 식당과 빵집, 편의점을 비롯해 제휴를 맺은 소규모 가게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홍보한 머지 포인트는 지난 2년 동안 1,000억 원 정도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2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알려져 판매액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일 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점을 지적받은 뒤 머지포인트 앱에서는 사용처 대부분이 사라져 피해를 우려한 소비자들의 항의가 시작됐습니다. 여기 오면 48%라도 환불을 해준다기는 그냥 없어지는 것보다는 뭐라도 받는 게 낫다 싶어서 줄을 섰어요. 저는 27만 원 정도 남았고 제 주변에는 80만 원, 70만 원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머지포인트 업체는 올해 안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무실 집기까지 반출된 상황이어서 정상화 여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또 일각에서 수익 고조에 의문을 제기했음에도 이를 판매해온 오픈마켓과 관리 감독하는 금융당국도 책임을 온전히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3대 유성우 가운데 하나인 페르세우스 유성우의 극대기가 지난밤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구름이 다소 많았지만 하와이 등 일부 지역에서는 화려한 별똥별 쇼가 펼쳐졌습니다. 정혜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와이 마우나케아 고산지대에 있는 천문대. 천문대 도물 배경으로 빛나는 별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별의 군무 사이로 하얗게 불타는 별이 긴 궤적을 그리며 지나갑니다. 뒤를 이어 계속 떨어져 내리는 별똥별. 여름밤의 우주쇼 페르세우스 유성우입니다.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는 1월의 사분의 자리 유성우, 12월의 쌍둥이 자리 유성우와 함께 3대 유성우로 불립니다. 달빛이 없는 최적의 관측 조건에서
시간당 100여 개의 별똥별이 떨어지는 화려한 우주쇼를 연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구름이 많아 별똥별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시청자가 촬영해 제보한 유성우의 모습. 화면 아래로 별똥별이 빛을 내며 흐르다 사라집니다. 8월 6일쯤 촬영한 영상인데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달이 지고 난 뒤 새벽 하늘에서 시간당 10개 이상의 별똥별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페르세우스 유성우를 만나려면 빛 공해가 적고 높은 건물이 없는 교외에서 북동쪽 하늘을 넓게 바라보면 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갖추고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해군의 첫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 해군에 인도돼 임무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해군은 거제 대우조선해양 오포조선소에서 도산 안창호함 취역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탄도미사일 발사관이 6개인 수직 발사대도 갖춘 것으로 전해졌지만 군은 장착 여부는 물론 직경 길이 또 SLBM 개발 여부 자체도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국내 기술로 설계 건조된 장보고 3급 배치 1 1번함으로 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 이어 8번째 3,000톤급 이상 잠수함 독자 개발국이 됐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수중 최대 속력은 20노트, 탑승 인원은 50여 명으로 기뢰와 어뢰, 유도탄 등 다양한 무장을 탑재해 지상 핵심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을 보유했습니다. 앞으로 1년간의 전력화 과정을 거쳐 내년 8월쯤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최근 미국 진출을 공식화한 삼성 SDI가 공장 부지 물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 연방 상원의원 딕 더빈이 삼성 SDI가 일리노이주 중부 노말에 배터리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말에는 삼성 SDI가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하는 전기차 업체 리비안 공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SDI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 라인 미국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적정 지역 선정을 위한 미팅을 한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인프라 건설에 1조 달러의 재정을 투입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중국도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철도와 도로, 또 통신시설 확충에 나설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은 지난 10일 바이든 행정부의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 통과를 남겨두고 있지만 민주당이 다수여서 무난하게 넘을 것이 확실시됩니다. Historic investment in the nation's roads and highways, bridges and transit, and our drinking water systems and broadband, clean energy. 이로써 철도와 도로, 초고속 인터넷망 등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미국의 계획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약 1,200조 원 규모인 미국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 계획에 중국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 토목공사와 인터넷망 구축 사업이 본격화하면 공사 자재와 장비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미중의 날카로운 대립 속에서도 중국은 올 상반기 미국에 대한 수출이 30% 이상 늘었습니다. 对美出口 1.64万亿元，增长 31.7%， 其中机电产品出口 1.01万亿元，增长 34.2%。 특히 이 기간에 굴착기를 비롯한 중국산 건설 장비의 대미 수출은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인프라 건설에 필수적인 철강의 경우 미국 전체 수입 물량의 약 20%가 중국 제품입니다. 관변 매체는 미국이 중국산을 사지 않아도 국제적 수요 증가로 중국에는 호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사업의 경우 미국의 안보 우려 때문에 중국산이 배제될 게 분명해 보입니다. 대신 한국이나 유럽의 통신 장비 업체들이 반사 이익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 계획에 중국까지 기대감을 나타내는 것은 양국의 경제는 여전히 서로 연결돼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구글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재택근무 중인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BBC 방송에 따르면
구글은 재택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적용할 새 임금 계산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임금 체계는 미국 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인데 사무실 출근 대신 재택근무를 택한 직원들은 기존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해 평소보다 줄어든 임금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BBC는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근로자들이 계약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된 임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 방식이라며 급여 변경 전 직원들의 서면 동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BC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기업의 직원들이 영구적인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구글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코로나19 이후의 근로 형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이동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최근 코로나19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여러 나라가 이 접종 증명서 도입을 확대를 하고 있죠. 예. 이 프랑스에서는 식당이나 카페에 갈 때도 이 백신을 맞았다는 QR 코드가 있어야 되고요. 또 미국 뉴욕의 경우는 증권거래소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났는데요. 이 백신을 맞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서 사고 팔기 시작한 겁니다. 네. 이 미국에서는 600여 개 대학이 이 직원과 재학생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는데요. 개강을 앞두고서 이 증명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도록 했더니 학생들이 가짜 접종 증명서를 구해서 제출을 한 거죠. 네. 이 실제로 미국의 백신 접종 증명서는 전자 시스템이 아니라 종이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위조가 쉬운 편이라고 합니다. 네. 이 SNS를 보면 이런 증명서를 판매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예. 또 이탈리아의 경우도 이 영화관이나 식당을 이용할 때 백신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네. 최근 이 수천 명을 상대로 500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 670만 원에 가짜 증명서를 판매했던 일당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백신을 맞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접종 의무화가 확대되다 보니까 이런 좀 잘못된 방법까지 등장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예. 네. 물론 잘못된 행동이지만 백신 불안이 여전한 상황에서 조금 급하게 밀어붙인 것도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4위 소식은요? 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또 이 백신 개발에 대한 열기도 뜨거운데요. 여전히 치료제 문제는 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난 7월에 이 세계보건기구 WHO는 그동안 사용했던 이 말라리아 치료제나 에이즈 치료약 등이 코로나19에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반적인 치료와 비교했을 때 이런 약물들이 사망률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WHO가 코로나19 치료 가능성이 있는 후보 약품 이 3종을 선정을 해서 임상시험에 들어간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이 말라리아 치료제인 아르테수네이트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이마티닙 그리고 이 면역계 질병 치료제인 인플리시맵인데요. 코로나19 상황의 환자의 사망 위험을 낮출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평가를 해서 이들 3종을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임상시험은 전 세계 52개국 600여 개 병원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이 수천 명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참여를 하고요. 또 이렇게 동시에 같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약효에 대해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연구진들은 이번에 이 투여 방법을 좀 다르게 해서 최상의 효과를 내는 어떤 치료법을 찾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가 절실한 만큼 또 꼭 유의미한 연구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3위 소식은 뭔가요? 네, 저희가 매일 전해드리는 것처럼 델타 변이가 이미 전 세계를 무섭게 휩쓸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우려되는 것이 람다 변이다 이런 소식도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근 미국에서는 이 람다 변이가 확인된 지 불과 3주 만에 1,000명 이상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또 일본에서도 이 공항 입국장 검역에서 이 람다 변이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격적인 아시아 상륙은 시간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람다 변이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 처음 페루에서 발생을 했는데 네. 감염된 사람 중에 사망자의 비율이 10%에 가까운 데다가 또 이 기존 백신의 방어 체계를 우회한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 칠레 연구팀은
람다 변이가 이 백신의 중화 반응을 3.05배 정도 감소를 시켜서 이 예방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밝혔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 델타 변이보다 람다 변이가 훨씬 더 치명적인 변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뭐 현재 보고된 바로는 이 전 세계 한 36개국 이상에서 람다 변이 감염 사례가 확인이 됐는데요. 물론 이 국내에서는 아직 보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친 걱정은 좀 이르긴 하지만요. 계속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람다 변이 때문에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자,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 전 세계가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이 아주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또 최근에 또 다른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하나 확인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아프리카에서 발견된 마버그 바이러스인데요. 이 WHO가 아프리카 기니 최남단 지역에서 출혈성 열병으로 사망한 남성을 조사해 봤더니 이 마버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좀 낯선 이름일 텐데요. 이 마버그 바이러스는 대표적인 인수공통 바이러스로 꼽히고요. 아프리카 원숭이의 조직에서 검출됐습니다. 이 1967년에 독일에서 처음 발견된 뒤에 지난 2005년에는 아프리카 앙골라에서 한 200명 이상이 이 마버그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주로 이 전염은 이 원숭이나 박쥐를 통해서 옮겨지는데 마버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고열과 근육통이 나타나고요. 일부 환자들은 심하면 이 눈이나 귀 같은 이 몸에 있는 모든 구멍에서 좀 여러 구멍에서 피가 난다고 합니다. 네, 치사율은 뭐 24%에서 이 최고로 높을 때는 한 88%까지 달한다고 알려졌는데 현재 치료제나 백신이 없고요. 또 이 수혈이나 보조 치료 등으로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정도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치명률도 높고 무서운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는데 뭐 WHO가 진단하기로는 이번 바이러스 출현이 뭐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좀 위협을 줄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은 좀 위험성이 낮은 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코로나도 아직 안 끝났는데 또 다른 바이러스가 출현했다는 소식이 좀 우려스럽기는 하네요. 자, 2위 소식까지 잘 들어봤고요. 마지막 1위 소식은 뭔가요? 네, 저희가 뭐 요즘 여러 보도와 이 전문가 코너를 통해서도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죠. 이 올여름 전 세계적으로 폭염과 산불 또 이 폭우 등의 기상 이변이 아주 끊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기후 현상이 앞으로 다가올 기후재앙의 어떤 예고편에 불과하다 이런 경고가 나왔죠. 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에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2050년쯤이면 이 지구의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정도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또 실제로는 이 온도 상승이 이것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2040년 이전에 이런 기록을 넘어설 수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기온 상승 제한선인 1.5도를 넘게 되면 이 50년에 한 번 나타날 정도의 아주 극한 고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8.6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 이 북극 해빙도 2050년이면 다 녹게 되는데 그러면 이 해수면이 최대 1m 이상 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 기후 전문가들이 올해 나타난 기상이변을 두고 다가올 기후재앙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앞으로 10년에서 길게는 20년 안에 이 심각한 기후재앙이 덮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도 이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우려를 나타냈고요. 이 기후위기를 더 이상 경고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즉각적인 행동과 결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자, 요즘 날씨를 보면 기후위기가 결코 먼 미래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는데요. 명심하고 잘 대비해야겠습니다. 이동 기자 잘 들었습니다. 류머티즘 환자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등 공동연구팀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성인 13만 명을 분석한 결과 류머티즘을 앓는 사람은 일반인보다 코로나19 감염률이 20% 더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염 시 중증 악화 위험도도 25% 이상으로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은 류머티즘 질환과 관련 있는 면역세포가 바이러스 감염 대응에도 관여한다며 류머티즘 환자는 바이러스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류머티즘은 근육이나 관절 부위에 통증이나 운동 장애 등이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밝혀졌습니다.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대 연구진은
인간 배양 세포와 생쥐 모델을 이용해 운동을 시작하면 특정 세포에서 아미노산 흡수를 늘리고 DNA와 단백질을 생성해 새로운 혈관 생성을 촉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뇨병으로 혈관이 손상되면 혈액을 공급받지 못한 근육이 괴사할 수 있다며 이번 연구가 근육 혈액 공급을 개선하는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연구 성과를 실용화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은 미세조류 세포공장 연구단 등 5개 중개 연구단을 선정하고 3년간 총 84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개 연구단은 공공연구 성과와 시장 수요의 괴리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이 연구 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신임 원장에 명성호 박사가 선임됐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서울과학기술회관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한국전기연구원 신임 원장에 명성호 박사를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명 원장은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연구부원장과 시험부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또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에 김장성 현 원장을 재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원장의 임기는 오는 17일부터 3년입니다. 현대차 미국 엘라베마 공장이 누적 생산 500만 대를 달성했습니다. 현대차는 엘라베마주 몬고메리 공장에서 조 보너 엘라베마 주지사 수석 보좌관, 페리 스웰 엘라베마주 하원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500만 대 생산 달성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현대차는 2005년 5월부터 미국 현지 생산을 시작해 소나타와 아반떼, 산타페, 투싼, 산타크루즈 등을 생산했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여름을 상징하는 곤충하면 바로 매미가 떠오르죠. 네, 매미의 울음소리부터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독특한 생존 전략까지 매미의 일생은 과학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매미에 얽힌 재미난 과학에 대해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 곤충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듯 힘차게 울어댑니다. 이 울음소리는 이 곤충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이지만 싫어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유교적 사상에서는 덕이 많은 곤충으로 여겨 조선시대 때는 왕과 신하의 모자에 이 곤충 날개 모양의 장식을 달아 사용하기도 했고요. 영조 때 문신이자 가객인 이정씨는 이 곤충의 울음소리를 듣고 초야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시조로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이쯤 되면 다들 눈치채셨겠죠? 바로 매미입니다. 여름에 매미가 세상에 나와 요란하게 울어대는 이유는 바로 짝짓기 때문입니다. 매미는 땅속에서 애벌레 상태로 7년이 넘는 인고의 시간을 지나 세상에 나와 한 달 정도 산 후에 그 짧은 생을 마감하는데요. 수컷은 암컷과 짝짓기를 한 뒤 죽고 암컷은 알을 낳고 죽습니다. 암컷이 적당한 나뭇가지에 작은 구멍을 만들어 그 속에 알을 낳으면 몇 주가 지나 알은 애벌레로 부화하는데요. 그럼 먹이를 찾아 땅으로 내려와 땅속 40cm 정도의 구멍을 파고 자리를 잡습니다. 그곳에서 나무 뿌리에 액을 빨아먹으면서 오랫동안 애벌레로 지내는 것이죠. 매미의 수명은 종마다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땅속에 있는 기간까지 합해서 7년, 13년, 그리고 17년 주기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매미의 생애 주기가 모두 소수라는 건데요. 왜 매미는 소수인 해만큼을 살까요? 매미들의 생애 주기는 천적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매미는 새나 다람쥐, 거미, 고양이 등의 천적으로부터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천적과 마주칠 기회가 적은
소수의 해를 생애 중의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매미의 울음소리는 사랑의 세레나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신기한 것은 암컷 매미는 소리를 낼 수 있는 기관이 없어 울지 못하고 수컷 매미만 암컷 매미를 유혹하거나 다른 수컷에 경고를 할 때 운다고 합니다. 수컷 매미의 날개를 들추면 가슴과 배 사이에 갈빗대처럼 볼록 튀어나온 진동막을 볼 수 있는데요. 진동막은 V자 모양으로 생긴 근육인 발음근과 연결되어 있어요. 발음근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진동막을 흔들어 소리를 내는데 매미의 뱃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동명 현상을 일으켜 소리가 점점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알루미늄 캠을 살짝 우길 때와 펼 때 딸깍하는 소리와 원리가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진동막이 한 번 휠 때 발생하는 소리의 압력은 수류탄이 1m 거리에서 펑 터질 때 압력과 같다고 하는데요. 매미는 1초에 무려 300~400번이나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소리를 만드는 진동막의 부피는 3제곱센티미터 정도인데 매미는 구식 자명종 100개가 한꺼번에 울리는 크기인 100데시벨의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혹시 비가 오는 날에 매미 우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아마 비가 내리기 시작하거나 거의 그칠 무렵에야 매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텐데요. 폭우가 쏟아질 때는 매미도 울음을 멈추게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바로 기온이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매미는 일정한 체온에 도달해야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몸이 따뜻할수록 큰 소리를 멀리까지 보낼 수 있죠. 적정 체온 범위는 매미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햇살이 강하면 기온이 높아지고 매미의 체온도 상승합니다. 그래서 맑고 더운 날에 매미가 울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하지만 비가 내리는 중이라도 기온이 높은 상태로 유지된다면 매미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도심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매미는 말매미와 참매미입니다. 매미는 종마다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울음소리도 다릅니다. 그래서 매미들은 주요 활동 시간에 차이를 두는 전략을 펼치곤 하는데요. 참매미는 새벽부터 울기 시작해 아침에 최대를 이루고 말매미는 오후에 가장 많이 운다고 합니다. 한밤중에는 두 종 모두 휴식을 취한다네요. 하지만 요즘은 빛에 민감한 참매미는 조명 때문에 밤에도 운다고 합니다. 말매미 역시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해 열대야가 있는 밤에도 울어댄다고 합니다. 오늘 궁금한 에세이에서는 매미의 생애주기나 울음소리에 담긴 비밀까지 알아봤는데요. 밤에도 울어대는 매미 소리를 소음으로 여기는 분들도 많지만 이는 어찌 보면 사람으로 인한 환경 변화 때문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궁금한 에세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에세이였습니다. 사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사흘간의 광복절 연휴가 찾아왔습니다. 모두의 방역 참여 의식이 절실한데요. 불필요한 여행과 모임은 자제하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을 땐 반드시 선제 검사를 받아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